오늘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 참 힘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이요. 이 8월 초의 폭락장을 차근차근 채우는 듯 하더니 시장이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잠시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 지수가 2,700을 정말 코앞에 두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시장 회복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만큼 아마 아쉬운 마음도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마음 단단히 먹고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거센 역외 달러 매도, 환율 5개월여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락하면서 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34원대로 뚝 떨어졌죠. 장중에는 이 1,330원 선마저 잠시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우선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보신다라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이미 7월 달에 105를 기록을 하고서는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102까지 하락을 했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난주까지 보신다라면 한 1,390원, 80원대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1,36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가 한 거의 2달 전부터 약세를 띈 거에 반해서 원화는 반응하지 못했었고 그것이 이제 좀 뒤늦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인 것 같아요. 이제 8월 중순이고 이제 8월 말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가 지나면 8월 말로 가는데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파월이 이제 발언을 할 때 아무래도 다음 달 그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혹은 뭐 거기서도 계속 뭐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9월 달은 미국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흐름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동 이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뭐 주변 국가들이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란이 결국에는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휴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달러 자산 쪽으로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또 중동 리스크 완화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엔화 강세하고 같이 좀 묶어서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빨간색 선이 원화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엔화인데 원화는 아침부터 12시까지 한 20원 정도 먼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엔화는 좀 버텨주다가 한 12시부터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원화가 먼저 빠졌다는 부분들,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를 촉발시켰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엔화 강세를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외환 시장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좀 추적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달러 약세에 뒤늦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엔화 약세보다 엔화 강세보다 좀 더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동 리스크도 조금은 완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사실 오늘에서는 네. 그 엔화 강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지만 또 투자자로서는 저희가 폭락장에서 너무나 엔캐리 트레이드 그쵸.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본은행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공포감을 조금은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와 같은 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동 이런 추이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엔화가 조금 요동을 치게 된다라면 증시는 조금은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약간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뭐 뱅가드라든지 뭐 RBC 블루레이 자산운용사 등 좀 중소형 자산 운영을 하는 쪽에서는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현재 0.25% 금리가 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1%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 금리 차가 지금 한 5% 정도 차이가 있는 게 한 3%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엔케리 트레이 청산이 더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엔화 강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미국이 급격히 전격적으로 미국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상당히 낮았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엔화를 보신다면 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게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2020년도에 엔화가 한 106엔, 110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30엔 때까지도 충분히 엔화는 강세를 띌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엔화 강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엔케리 트레이 청산도 일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8월 초처럼 금융 자산이 급격한 변동에 의한 청산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변동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 140엔을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142엔을 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때는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발작을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화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시되 한 145엔을 이탈하면서 142엔을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네. 앞으로 엔화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매수할지 아니면 좀 보류할지를 계속 체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예전과 같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엔화의 추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 이 142엔 선을 좀 지지선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앞서 우리 이슈 말씀을 드릴 때 그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우선 정정을 하겠습니다. 1334원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기록을 했는데, 자, 우선 사실 일본 이야기도 했고 이번 주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기사에 따르면 이 8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다. 전망들도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FOMC 의사록 공개와 같은 일정들을 저희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들 속에서 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지금 하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한국은행이 너무 조금 네. 한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부동산 쪽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가계대출금이 계속해서 급증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좀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좀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부분들,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금리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오히려 전체 경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은 현재 부동산 쪽하고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8월 달에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조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9월달 FOMC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FOMC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금리를 연속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제 이번에 회의를 하고 나면 10월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네. 9월 이제 11월달 회의가 있죠. 10월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9월달 건너뛰고 10월달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10월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또 다른 걸림돌이 원화 약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원화가 더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증시라든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수입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물가가 조금 더 안정세를 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물가가 2.6% 정도 월간 기준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2% 초반까지 내려간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을 막아준 하나의 그 장애물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8월 달보다는 앞으로 9월, 10월 달에 조금 더, 그러니까 10월 달에 조금 더 기대감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금통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지금 시중은행은 또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가계대출 급등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3.9%, 1년 8개월 만에 최고,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통위가 아직은 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될 때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저희가 엔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네. 이 변동성들이 나올 때 어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실제로 당장 매수를 할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일단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잭슨홀 이벤트가 반영되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뭐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벤트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잭슨홀 미팅보다 더 중요한 거는 8월 29일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소부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찌되었든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지난 8월 2일부터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의 부분을 대부분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이거든요. 주가 지수로만 본다라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종목별로는 좀 다른 모습이 뜰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 2주 정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가까이는 약간 높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처럼 1% 하락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내일 또 1% 상승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이 좀 높게 나오면서 결국엔 지나고 나면 주가 지수는 제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식을 잘못 대응하시면 빠지는 것 같아서 급격히 주식을 팔았는데 다음날 올라버리고, 또 오르는 것 같아서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장에서는 계속 역방향을 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최소 30%, 많게는 한 50% 정도는, 사실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고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손실이 많으실 분들이 많으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를 좀 일부 해놓고 나서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되고 자리에서 사신다든가,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게 뭐 쌍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다시 한번 저점이 나왔을 때 주식을 매수하신다라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 난 거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시장을 바라보시자. 혹은 현금 비중이 많다고 하셔도 덥석덥석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 초반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사셔도 충분히
그다음 상승 랠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만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의 시장에서는 정말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금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나중에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조금 더 현금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대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저희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밸류업 효과 죽지 않는다. 금융주 주가도 업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바로 금융주입니다. 이전의 낙폭도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특히 오늘처럼 오전에 강했던 섹터가 오후에 탄력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시장에서도 탄탄한 상승세를 지켜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4대 금융주만 하더라도 오늘 3에서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네. 금융주가 선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번 반등에 조금 많이 그러니까 하락이 덜 나왔고 미리 좀 반등을 줬었던 섹터가 금융주라든지 조선 바이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월 5일 이후에 V자 반등을 줬을 때 강하게 반등을 준 거는 이들 종목군들이 아니라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을 준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쪽, 또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쪽에 수급이 몰렸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러면 이제 덜 오른 것이 어딘가 라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라든지 조선주가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요소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강세 효과도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약세보다는 워낙 강세를 띄었을 때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 차익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환매성 매수, 두 번째는 워낙 강세 효과가 물론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융주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제법 반등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강한 V자 반등이 나왔던 건 낙폭 과대주였지만 그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히 강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선별을 위해서 이 안에서도 톱다운 방식으로 좀 네. 좁혀볼게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원화 강세의 영향을 받는 은행주도 있지만 또 기대감이 나오는 게 증권주나 보험주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이 안에서 어느 쪽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만약에 보험이냐 증권이냐 본다면 보험주를 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두 섹터 모두 공통적인 거는 고배당주입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부동산과 연관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물론 이제 폭이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부동산 PF 관련해가지고 증거사들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실 채권들이.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또 금융보험사 쪽은 또 장점은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고 또 보험사들이 부동산 대출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은행만큼 많이 해주는 쪽이 보험사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채권 투자입니다. 증권사하고 보험사 모두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증권사는 원래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들이 그 생명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객들이 이 자금을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험사, 증권사가 모두 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금리가 만약에 인하하는 게
그냥 보험적인,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거라면 증시는 계속 하락을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오히려 증권주들이 더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면 뭐 증권사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증권사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수입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리스크는 보험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정말 보험적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인 것인지, 혹은 과거의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금리 인하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것인지를 우리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쪽에서 보험사는 조금 더 증권사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택을 한다라면 증권사보다 보험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와 보험주 중에 고른다면은 보험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또 저희가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공시의 거의 절반 네. 이상이 금융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모양새인데 이 밖에 저희가 앞으로 기다려볼 상승 재료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정 ETF 시장이 이제 선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은 2, 3개월 정도 시간이 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당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배당을 확대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더 실적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경기가 개선된다, 경기 둔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실적적으로 주가의 매력, 거기다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경기 흐름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주 앞으로의 전망과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슈, 금융주 그리고 통화정책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코리아 FT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약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띌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요즘에 전기차 포비아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를 더 촉진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캐니스터 관련돼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는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다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기업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1분기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거는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세가 조금 연말 정도 이후에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전기차 신제품이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가 더 조금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걱정이 먼저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전기차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더 좀 연장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의 거의 대부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한 50%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달 고점 대비해서도 여전히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단기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면 5,700원 정도, 한 61선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주 코리아 FT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